그리고 제가 이 내용도 좀 여쭤볼게요.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이 이제 4대4로 기각이 됐잖아요. 근데 이 기각에 대해서는 많이들 예상을 했는데 4대4는 조금 예상을 깼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4대4는 저도 예상을 못했고요. 네. 저는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가 됐을 때 그 네. 무렵에 그것도 제가 한 유튜브에 나가서 해설을 했었는데 8대 0을 예상했었어요, 저는. 그리고 쉽게 기각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근데 네. 의외로 4대4가 나와서 저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많이 진영화됐구나. 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 네 분. 그러니까 네. 기각 의견 4명, 인용 의견 4명이 각각 어떤 분들인가. 를 봤을 때 네. 상당히 많이 진영화됐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당연히 기각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요. 네.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사건의 쟁점은 딱 하나예요. 다른 부차적인 쟁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차피 이제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에 넣어놓기만 될 수가 없는 주장이어서 중요하지가 않고 네. 2인 체제에서 의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 방통위법 13조 2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자, 방통위는 원래 위원장 1명에 위원 4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총 5인이잖아요. 근데 그중에 3명 국회 선출 몫을 국회가 추천을 안 해서 선출을 안 해서 공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재적 위원은 몇 명인가요? 이 질문이에요. 이게 네. 핵심인 거고 그 재적위원을 4명의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당연히 2인이라고 봤어요. 우리가 왜냐면은 자 재적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회의를 소집을 할 때 네. 개최를 할 때 그때 기준으로 해서 그 명부에 있는 사람이 재적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 재적이 몇 명이냐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회의든지 간에 그 소집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갖추려면은 사전에 통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아예 3명은 추천도 안 되고 앞사람은 다 임기 끝나서 나갔고 공석이에요. 누군지도 몰라요. 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통지를 할 수 있죠? 이걸 한번 방법이 생각해 보세요. 없죠. 네. 불가능한 일이에요, 애초에. 그런데 어떻게 그걸 재적위원회에 넣어서 카운트를 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이고 뭐 원래는 5명이 다 갖춰져서 의결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건 맞죠. 네. 이건 맞는데 국회가 계속 추천을 안 하고 있어요. 의결을 안 하고 있어요. 자,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럼 2명밖에 없는데 재적위원 과반수. 그러면 2명이 출석해서 2명이 찬성해가지고 의결이 됐는데 그걸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느냐. 4명의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당연히 그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용 의견을 낸 4분의 재판관들은 이걸 이제 목적론적인 해석을 해서 굉장히 이거를 법문에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확장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네. 뭐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내용들이 굉장히 길게 써 있는데 문제는 그런 내용들은 법률에 안 써 있어요. 그거를 그러면은 여태까지 대법원 판례도 없었고 네. 뭐 어떠한 판례도 확립되어 있지가 않았는데 헌재가 여러 가지 그 정당화하고자 하는 사유를 갖다 붙여서 해석을 그렇게 동원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러면은 이런 해석에 반하는 업무 수행을 했으니 네. 직무 집행을 했으니 그러면은 파면 사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뭔가 그러니까 어쨌든 판례도 없고 어떠한 것을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했을 때 이 중요한 시점에 정치적인 이념이 반영되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헌법재판소가 많이 좀 그 진영화됐다는 우려가 개인적으로는 들고요. 그래서 그 기각이라고 하는 합리적인 결론에 이른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인데 네. 앞으로 만약에 다른 탄핵 심판 사건들에서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 말고 네. 지금 뭐 검사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2024 헌나 9까지 올라가 있는데 헌나 1만 끝났어요 지금. 근데 다른 사건에서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은 네. 굉장히 그 국민들 간에 감정적인 갈등도 골이 깊게 패일 것 같아서 우려가 되고 무엇보다도 법 해석의 안정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우려가 되죠. 그러네요. 저희가 방송 중에 잠깐 화면이 조금 송출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은 괜찮죠? 네. 지금부터는 안정적으로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요 질문 좀 드려볼까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네.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 21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의 결과인데, 이제 국민의힘이 41%, 민주당이 33%로 차기 대선의 정권 창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국민의힘에 글쎄요,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때요? 지금 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네. 너무 춤추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좋아하면 안 그러니까 된다. 물론 저는 우리 국민들의 시선이 네. 이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들 보시고 그렇죠, 이미 사실은. 그 이후에 시선이 미쳐서 네. 그러면은 그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거냐? 정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세상도 괜찮은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심각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셨다고 사실 생각해요. 이재명은 안 돼 이런 마음 진짜 큰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 보수는 이재명은 안 됩니다. 네. 중도는 이재명도 안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네. 다만 이 조사 결과만 놓고 너무 좋아하기는 어려운 것이 자, 조선일보가 의뢰해서 지금 K스탯 리서치가 조사를 했어요. 네. 조선일보는 원래 그런 그 신년 여론조사 또는 뭐 설 명절, 추석 명절 앞두고 주요 여론조사 또는 뭐 총선 국면에서도 그렇고요. 이 여론조사를 할 때 K스탯 리서치하고 많이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오늘 응답률이 혹시 저 PD님 한번 중간에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16%대 나왔던 걸로 제가 봤거든요, 아침에. 아, 그래요? 응답률이 16.7%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이 조선일보가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해서 2022년 12월 30일에 시행했던 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신년을 위한 신년 여론조사죠. 네. 그 당시의 여론조사 응답률은 11%대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이건 다수의 여론조사 기관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네. 여론조사 응답률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어요. 특히 신년에 들어와서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답을 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고 있어요. 네. 물론 그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분들이 다 보수층, 특히나 코어 보수층이라고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그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님도 우리 유튜브에 출연하시잖아요. 네. 다음에 한번 더 나오시면은 다음 주 월요일 10시 반. 그렇죠. 그때 한번 더 자세히 물어보시면 고맙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응답률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객관적인 현상이에요.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네. 이하는 비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는 한데 보수층과 코어 보수층만 특히 보수층 중에서도 코어 보수층만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네. 1월달 이후에 1월달 들어와서 지금 응답률이 올라가고 있는 현상과 보수의 응답자층이 늘어나는 현상. 그 안에서도 보수 중도 진보 각자 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내 네네. 이념 성향이 어떤가에 대해서.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현상. 그리고 그 안에서도 좀 그 코어 보수층의 지지를 받는다고 표현할 수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네. 이런 분들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 싱크로나이즈 돼서 나타나고 있어요. 동조화돼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흐름이에요. 그러면은 보수적인 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다라고까지 추론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이고 그래서 자연스럽죠. 예, 그러면은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정당 지지율은 정말로 똑같은 그라운드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객관적으로 올라간 것만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중에 일부는 적극적인 응답으로 인한 효과도 가미되어 있다. 네. 더해져 있다. 다만 그게 몇 %인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 결과를 너무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이고 네. 이만하면 됐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성급하고 섣부른 일이 된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건 김문수 지금 장관이 사실은 중도층을 끌어안기 좋은 후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글쎄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혹은 어떤 전략을 세우게 될지는 사실 좀 걱정은 돼요. 일단 김문수 전 장관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지점도 한 가지 있습니다. 전에도 우리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분은 적어도 명태균 씨하고는 안 엮였어요. 그렇죠. 저는 그 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높이 평가해요. 네. 왜냐하면 이번 대선에 정말 그 명태균 씨와 엮인 분들은 경선도 나올 생각하면 안 돼요. 만약에 경선을 통과해서 본선 후보가 되는 순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칫 잘못하면 당에 큰일이 납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김문수 장관은 만약에 우리가 조기 대선이 발생을 하고 네. 그 조기 대선에 출마를 한다면은 그 한 가지 점에서는 필요 조건을 갖췄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 확장성에 있어서는 많은 물음표가 그려지는 분위기는 해요.
자, 왜 그러냐면은 그 언행에 있어서 이제 과거에 좀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지사입니다부터 시작해서 그 119에 119에 전화해서 도지사입니다 네. 했던 그 유명한 사건부터 시작해서 제가 뭐 차마 이 유튜브에서 제 입에 담기 민망한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그 춘향전에 관해서 말도 안 되는 평가를 하신 것도 있어요. 제 19금이라서 별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김문수 장관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공식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그 지지율이 나오는 것들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무위원들을 다 일어나라고 하고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했을 때 김문수 장관 혼자 안 일어났잖아요. 앉아 있었죠. 예, 그 이른바 부작위의 정치로 인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사실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한 일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만약에 조기 대선이 발생해서 그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 네. 민주당이 집요하게 이른바 내란동조당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울 건데 네. 오히려 그때 그 상황에 가면요 이제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도 하지 않고 그 사과를 거부하는 후보는 굉장히 중도 확장성이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네. 그런데 김문수 전 장관은 본인이 그렇게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지 않다는 스탠스에 섰기 때문에 네. 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 그 김문수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탄핵은 당연히 기각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기 대선이 없어야지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본인이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는 어떠한 언행도 할 수 없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은 네. 그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측면이 있어요. 즉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언행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뭐 도지사입니다. 그다음 뭐 춘향전 발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분이 평소대로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확률에 비례해서 나오게끔 되어 있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소환이 되죠. 그 옛 이야기들이. 아니 소환도 될 뿐더러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격적으로 등판을 하게 되면 새로운 실수를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아. 분이라는 거예요. 그 과거의 언행으로 미루어 봤을 때 물론 사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가능성이 0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네. 어쨌든 그래서 상황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현재 김문수 장관의 포지션은 네. 대선 잠재적 대선 주자로서의 포지션은 네. 100m 미인 같은 거예요. 멀리서 보면 아주 그럴듯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정말로 매력적인 사람인가. 네. 더 나아가서 대선 본선에서 우리가 후보를 투표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에게 그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5년간 맡기는 거잖아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이에요. 5년간 맡기는 건데 네. 그러면 이제 결혼에 비유할 수 있는데 100m 미인이다가 가까이서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매력적인가 싶다가 거기다가 혼인신고서에 도장까지 찍어야 된다. 그러면은 대단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렇죠. 근데 지금 국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지금 저 오랫동안 보수를 지지해 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내가 뽑은 대통령인데 저렇게 탄핵 심판정에 서고 또 구속을 당하고 뭐 그 이전에 체포가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렇죠.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면은 표현할 길이 이제 그 김문수 장관 같은 분을 지지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맞죠. 지금은 100m 미인인 것이 중요하지 내 눈앞에 그 상대가 와 있는 것이 아니고 혼인신고서에 도장 찍는 것은 매우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만약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정말 탄핵 결정이 나오게 된다면 그렇게 돼서 60일의 대선 레이스가 총성이 울리면 신호탄이 딱 나오면은 네. 그때부터는 국면이 급격하게 바뀌게 좀 돼요. 냉정하게 바라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뭘 생각하시게 될 거냐면 그 국민의힘을 오랫동안 지지하고 사랑해온 그런 당원과 지지자분들도 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건 나는 너무너무 싫은데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꼴을 정말 봐야 되는 것이냐. 2심 판결까지는 나온 상태에서 대선에 들어갈 것 같긴 한데 만약에 그 전에 대법원 판결이 안 나오면 정말 이재명 대통령을 봐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이재명은 아니지 그러면은 누가 정말로 중도 확장을 해서 이재명을 잡을 수 있지 이제 이 생각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